오아사, 잔 따를 땐 좀 더 예쁘게 웃어야죠. 오아사, 담배 한 갑 사와.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 알아듣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육군 참모 총장의 딸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신임 여성 하사의 비밀은 부대 내 부조리에 맞설 용기로 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빠, 내가 해냈어요. 부사관학교 졸업식. 나는 자랑스럽게 최우수 졸업생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관중석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육군 참모 총장의 일정은 언제나 바쁘니까요. 유진아, 기억해라. 너는 그냥 오유진이야. 내 딸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자 조언이었어요.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냥 평범한 오유진 하사로 살게요. 17사단 기동보병대. 내가 새롭게 배치된 곳입니다. 첫날 사무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여자, 신입 하사. 이 세 단어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오하사님, 자리는 저쪽입니다. 중대장이 가리킨 곳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 옆 좁은 공간이었죠. 책상이라기보다는 작은 테이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에 야근까지 이어지는 나날이 시작됐죠. 서류 작업,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까지. 선임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내게 떠넘겼습니다. 하사는 원래 다 그래. 신병 때보다 더 빡세지. 여자라서 서류는 잘하잖아. 우리는 훈련장 나가야 해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군 생활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신입의 자리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회식 날, 중대장이 자리 배치를 했어요. 오하사, 여기 앞자리야. 신입은 잘 보여야지. 테이블 중앙 모든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진 상사가 내 어깨를 툭툭 쳤어요. 하사님, 잔 따를 땐 좀 더 예쁘게 웃어야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어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오유진 하사였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입대 한 달째 업무는 점점 더 과중해졌습니다. 오전에는 훈련 계획서 작성, 오후에는 부대 시설 점검, 저녁에는 내일 있을 훈련 준비까지.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다른 하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중대의 정소연 하사와 처음 마주쳤어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 소연의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사님. 저도 이번에 배치받은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어요. 같은 시기에 입대한 여자 하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나보다 조금 더 조용했고 눈빛이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는 자신의 중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오하사님은 어떠세요? 나는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연과의 만남은 더 뜸해졌습니다. 이틀 후 중대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누군가 정하사가 쓰러졌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얼른 달려나갔어요. 의무대로 이송되는 소연의 팔목에 선명한 붉은 자국과 멍이 보였습니다. 자해라고 했어요. 또 여자 부사관이 문제 일으켰네. 원래 여자들은 스트레스 못 견디지. 감정적인 문제겠지 뭐.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부대는 이 일을 단순히 감정적 문제로 축소하려 했어요.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죠. 나도 침묵했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는지 물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소연의 가느다란 팔목과 그 위에 붉은 자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업무는 더 가중됐어요. 이제는 소연의 몫까지 내게 돌아왔으니까요. 훈련 계획안, 병력 배치표, 발표 자료까지 모두 내 책임이 됐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의무대에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모든 업무가 나에게만 집중되었고 실수할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하사, 내 차 주차해 놓고 와. 오하사, 담배 한 갑 사다 줘. 오하사, 왜 아직도 보고서 안 끝났어? 간부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내 몫이었어요. 때로는 심야에 전화가 와서 급한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그들은 내 상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중대장이 훈련 계획안에 대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질책했습니다. 하사가 훈련 계획도 못 짜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군대에 왔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장이 전날 지시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유도한 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죠. 병사들 앞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나를 야 김하사라고 불렀습니다. 내 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때로는 그년 말야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존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랑 친구지?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 간부들은 그저 웃으며 방조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삼키며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중간 회식.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상사가 내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 무릎 위에 올라왔어요. 나는 몸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더 단단히 내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오하사, 오해하지 마. 그냥 장난이야.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동안 나는 얼어붙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나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주한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때 옆칸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회식 자리에서 도망쳐 온 듯 했어요. 소연 씨, 괜찮아요? 그녀의 팔에 또렷한 멍이 보였습니다. 자의 흔적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멍이었죠.
소연은 재빨리 팔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멍든 팔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이 부대 안에 있었어요. 아침 출근길 부대 앞에서 구급차를 마주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누군가를 급히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소연이라는 것을. 정하사가 또 자해했대. 이번엔 심각하다더라. 원래 그런 애들은 반복한다니까. 부대 안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소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후 중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하사, 정하사 물건 정리해서 보관해. 소연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 가슴 아팠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의 글씨체로 쓰여진 짧은 문장이었죠. 매일 말했어. 단지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야.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졌어요. 소연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죠.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은 이미 다른 업무에 몰두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정리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소연의 메모를 수십 번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 날 업무 중에 한 간부가 또다시 부적절한 농담을 던졌어요. 오하사,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다리가 예쁘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내 목소리에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간부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 알아듣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단단히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내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나를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고 업무는 더욱 과중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침묵을 깨뜨렸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의무대에 소연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왜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싸워요. 소연과의 대화 후 나는 정식으로 감찰실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찰실 장교는 내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하사님? 소연의 멍과 자해 시도,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 하사들이 적응하기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의 말에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여자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이었죠. 하지만 감찰실은 내 보고를 묵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해 간부 중 한 명은 군단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헌병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관계가 모호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제도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소연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대로 돌아온 후 보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 작은 실수도 모두 기록되었고 보급고 장비 고장은 개인 배상으로 이어졌어요. 하사가 확인 안 했으니까 수리비 부담해라. 중사 박태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간부였어요. 어느 날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박 중사는 연병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군화발로 찼습니다. 복부에 느껴진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주변의 침묵이었어요. 말 안 들리면 몸으로 배워.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여긴 학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군대라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복부에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증거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소연의 메모, 녹음한 대화들, 상처 사진까지. 다음 날 의무대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무병은 내 복부의 멍을 보고 놀랐습니다. 훈련 중 사고인가요? 아니요. 중사님이 찼어요. 의무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무 기록에 정확히 기록해 주었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생긴 셈이죠.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다시 자대로 복귀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소연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녀도 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육군 참모 총장이라면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점검했습니다. 소연의 메모, 상처 사진, 녹음 파일들. 이것으로 충분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니? 아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의 공기 자체가 썩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연의 자해, 간부들의 가혹행위, 성희롱,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부당함까지.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끝까지 들었어요. 증거는 있어요. 모두 모아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라. 그리고 유진아, 넌 정말 용감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엄격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오하사, 이리 와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내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이 들통났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중대장님. 어제 보급품 정리 제대로 안 했지? 다시 해. 일상적인 질책이었어요.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평소와 같은 하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전 11시쯤 부대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차량이 왔다. 왜 여기에 오셨지? 정기 감찰인가?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0분 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오경택 대장이 들어섰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나와 마주쳤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전 간부 집합, 중대장의 명령에 모든 간부가 연병장에 모였어요. 나도 그중 하나로 조용히 줄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앞에 섰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부대에 내 딸이 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누구일까? 아무도 몰랐을 테죠. 나는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부대가 지금 어떤지 알고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성희롱.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이냐?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중사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모든 간부의 근무 실태와 부대 내 병영 문화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군인은 책임이 사람을 지켜주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그의 말에 연병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두를 둘러보더니 뒤돌아 걸어갔어요. 그의 등 뒤로 감찰단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이 황급히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총장님, 저희는 규정대로만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규정대로? 내가 방금 본 것들이 규정인가?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CCTV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었죠. 내가 보낸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을 테니까요. 간부들이 하나둘 감찰관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박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으니까요.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내게 작은 눈짓을 보냈어요.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조용했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감찰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병사와 부사관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 중에는 소연도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유진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소연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그냥 오유진 하사와 정소연 하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총장님이 당신 아버지세요? 네. 하지만 부탁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이제 공모가 아닌 연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감찰이 시작된 지 3일째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중사와 몇몇 간부들은 대기 발령 받았고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어요. 모두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침 점호 시간 새 중대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대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한 부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한 이등병이 다가왔어요. 하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반말에 가까운 어투로 말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다음 훈련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한 방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병사가 직접 훈련 의견을 제시하다니.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대 뒤편 작은 정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나는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유진아, 와서 앉으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참모 총장이 아닌 그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다 밝혀졌다. 박중사와 몇몇 간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유진아. 아빠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전 스스로 해낸 것뿐이에요. 그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빠보다 더 용감하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군의 병영 문화혁신 지침을 내릴 거다. 더 이상 소영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계속 여기서 복무할 거예요. 아직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누구의 딸인지 모두가 알게 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저 오유진이면 돼.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더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네, 유진 씨.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제부터는 더 단단히. 감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식 문화였죠. 더 이상 강제적인 술자리는 없었고 참석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의 반말도 사라졌어요. 여자니까 당연한 것이란 말도 들리지 않게 됐죠.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은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성별이나 계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냉소가 아닌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훈련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간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어요. 나도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더 이상 오하사가 아닌 하사님으로 불리며, 하사님, 이 작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에요. 다만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요? 소통은 양방향이 되었고 훈련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부대 전체의 사기도 올라갔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니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소연도 달라졌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한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여성 하사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연이 내 옆에 앉았어요. 유진 씨, 감사해요. 뭐가요? 모든 것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소연 씨도, 저도, 그리고 모두가. 그날 오후 부대 훈련장에서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병사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지휘했어요. 모두가 내 지시에 귀 기울였고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함께 땀을 닦으며 느꼈어요. 이것이 진짜 군대구나. 훈련장 끝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는 군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천천히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지만 그 자리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강한 군대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강한 것이다. 마이너스 아빠가.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일까?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나는 군복을 입었다. 이제 더 이상 여자 하사가 아닌 그저 하사로서.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방관이었다. 진짜 군인이란 약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부터 매일 나는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한 나 자신의 별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조직을 위해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군대란 가장 약한 존재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나는 창을 닫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진짜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사선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소희,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지. 좀 풀어야 해. 군대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해.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힘들어져. 이런 예쁜 얼굴로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던 신임 여군 장교, 하지만 그 신분이 오히려 가해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밤 10시 간부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작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펜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신임 장교로 부임한 지 석 달째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완벽해야 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검토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더 잘해야 했어요. 그래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오강현 대위였어요. 30대 중반의 오강현 대위는 이 부대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평소에도 신임 장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서소희, 아직도 이래? 오강현 대위가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네, 내일 브리핑 자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오강현 대위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저를 품정하듯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많네. 그런데 말이야. 오강현 대위가 서서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습니다, 대위님. 그때 오강현 대위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지. 좀 풀어야 해. 손끝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죠. 대위님, 그만해 주세요. 일어서며 말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그냥 후배를 챙겨주는 거잖아.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일이 남았는데? 오강현 대위가 다시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소희, 군대에서는 상급자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었어요. 하지만 상급자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대위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강현 대위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났어요. 예민하네 뭐. 이해 신임 장교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펜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강현 대위의 보복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조례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돌아올 때마다 빨간 펜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통과했을 내용들이 모두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서소희, 이게 뭐야? 오강현 대위가 보고서를 제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다시 써.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작성했거든요. 밤늦게까지 3번이나 검토했던 자료였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엉망이야 다시 써오라고. 오강현 대위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똑같은 보고서를 5번이나 다시 썼지만 매번 새로운 트집이 잡혔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잦아졌죠. 간부 회의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서소희는 정말 기본기가 부족하네. 오강현 대위가
모든 간부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부대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처음에는 동조하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오강현 대위와 마찰을 빚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당 구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려던 후배 장교도 오강현 대위의 시선을 받자 슬그머니 다른 자리로 이동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문득 박선영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이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였죠. 당시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선배도 마지막 몇 달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선배도 이런 일을 당했던 걸까?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박선영 선배와 친했던 김미영 하사를 찾아갔어요. 김미영 하사는 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소희님, 무슨 일이세요? 박선영 선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영 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혹시 선배가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닌가요? 특히 상급자와 관련해서. 김미영 하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희님, 정말 알고 싶으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자 김미영 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주셨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편지 볼 수 있을까요? 김미영 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활관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편지지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 손이 점점 떨렸어요. 박선영 선배도 똑같은 일을 당했었거든요. 성추행, 보복, 고립. 모든 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군대의 현실이라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박선영 선배의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죠. 이제 알겠어.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는 혼자였구나.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선영 선배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선배가 끝내 포기했던 싸움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가 필요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상급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오강현 대위와 단둘이 있게 될 때마다 몰래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강현 대위는 영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엄격하지만 공정한 상급자를 연기했습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오강현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소희, 요즘 어때? 적응 좀 됐어?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오강현 대위가 문을 잠그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즘 나한테 좀 차갑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나는 그냥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오강현 대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위님, 손 치워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 좀 더 편하게 지내자고. 오강현 대위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몸을 뒤로 빼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께.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서소희, 군대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해.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힘들어져.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강현 대위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범죄? 누가 믿겠어? 장군 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강현 대위가 제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신고를 해도 오히려 저를 의심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아신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당화? 나는 그냥 예쁜 후배를 아끼는 것뿐이야. 오강현 대위가 다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강현 대위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죠. 이런 예쁜 얼굴로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오강현 대위가 속삭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오강현 대위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강현 대위는 재빨리 몸을 뺐어요. 곧 문이 열리며 이명석 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이명석 원사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어요. 네, 막 끝났습니다. 오강현 대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소희도 수고했고. 오강현 대위가 나간 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하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며칠간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오강현 대위의 감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서소희, 휴대폰 좀 보자. 어느 날 오후 오강현 대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왜요? 당황하며 물었어요.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점검이야. 요즘 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서 말이지. 오강현 대위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녹음 파일이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개인 휴대폰까지 점검해야 하나요?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도 다 했어. 오강현 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오강현 대위는 꼼꼼히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제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강현 대위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그날 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제 목소리와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정말 대담하네. 오강현 대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저는 제 몸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강현 대위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부서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 같아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선영 선배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그날 저녁 부서진 휴대폰을 들고 부대 내 통신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명석 원사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친절했던 원사님이었지만 이런 일을 털어놓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원사님, 혹시 이거 복구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명석 원사는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만 깨진 것 같은데 데이터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명석 원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강현 대위의 성추행, 지속적인 보복,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명석 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명석 원사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는데 부서진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이명석 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부터 복구해보죠.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멀쩡한 것 같으니까. 20분 정도 지나자 이명석 원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됐습니다. 파일들이 다 살아났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복구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위님, 이명석 원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원사님, 감사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아버지가 이 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조례에 참석하면서도 저만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복구된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 부대원은 사단장 부임식에 참석하라. 부관의 전달 사항이 울려 퍼졌어요. 오전 10시 부대 앞마당에 모든 장병이 집합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서서 새로운 사단장을 기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인물을 본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서태식 소장,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이럴 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부대로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와는 제가 군에 입대한 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군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임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제 문제를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강인하고 공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날 오후 사단장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건네줄지 말지 계속 고민했어요. 복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자 서태식 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나, 너 여기 있었구나. 네, 3달 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몰랐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녹음 파일이 든 메모리 카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보고? 서태식 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어서요. 서태식 소장은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 직접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성추행?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속적인 보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서태식 소장은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대위님, 손 치워주세요. 왜 이렇게 딱딱해? 좀 더 편하게 지내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서태식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 목소리, 피해자가 누구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아버지. 서태식 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아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 듣기 싫었거든요. 서태식 소장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다. 정말 처리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이틀 후 사단장실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강현 대위를 불러서 직접 대질하겠다고 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오강현 대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단장이 자신을 부르는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서소희도 들어와. 서태식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단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강현 대위는 이미 사단장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죠. 앉으세요. 서태식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강현 대위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오 대위. 서태식 소장이 책상 위에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이것부터 들어보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오강현 대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대위님, 손 치워주세요. 왜 이렇게 딱딱해? 좀 더 편하게 지내자고.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께. 녹음이 끝나자 사단장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강현 대위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서태식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이건 오강현 대위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오해? 서태식 소장이 일어섰어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해라고 하십니까? 오강현 대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완전히 눈치챈 듯 했어요. 서소희, 설마 당신이?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똑똑히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누구 딸인지 아시면서도 오강현 대위가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서태식 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 딸인 걸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오강현 대위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단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도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변명거리마저 사라져버렸죠. 사단장님. 오강현 대위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서세요. 서태식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오 대위는 직무정지입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입니다. 사단장님, 제발. 오강현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은 피해자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서태식 소장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아나, 할 말 있으면 해. 오강현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위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박선영 선배처럼 말이죠. 오강현 대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선영의 이름이 나오자 완전히 당황한 듯 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박선영 중위 사건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서태식 소장이 말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단장님, 정말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오강현 대위가 애원했어요. 실수?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실수라고요? 선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실수였나요? 오강현 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태식 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 대위는 즉시 구속될 것입니다. 마침내 해낸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오강현 대위의 구속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단장실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여러 명의 여군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건 김소영 하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오강현 대위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위님이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어서 박미란 상병, 최은주 일병까지 하루 만에 5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선영 선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이수진 중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영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었거든요. 오강현 대위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이수진 중사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수진 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태식 소장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헌병대와 함께 과거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박선영 선배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성범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선배, 박선영 선배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강현 대위의 범죄 행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최소 10명 이상의 여군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중에는 박선영 선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더욱 분노스러운 건 상급 간부들 중 일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었어요. 부대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서태식 소장은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형태의 성범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군 내 성범죄 은폐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신고한 것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거든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오강현 대위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됐구나. 부대 안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여군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후배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군 본부에서는 정군 차원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적인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제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배, 이제 안심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 후 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군 최초의 여군 인권 담당관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서태식 소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시작한 변화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가 말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선영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부대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여군 인권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문 앞에 걸려 있었어요.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여군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색감으로 꾸몄습니다. 커피와 차를 준비해 두고 편안한 소파도 배치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이유진 이병이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입대한 그녀는 선임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소위님, 저도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유진 이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여기서는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유진 이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말이죠. 그런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진 이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30명이 넘는 여군들이 찾아왔어요. 성추행부터 부당한 업무 배치, 동료들 간의 갈등까지 다양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직접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급 부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더 이상 박선영 선배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정착됐거든요. 예전처럼 혼자 고민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늦은 오후 상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여군들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인사드리고 와야겠어. 혼잣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주말 박선영 선배의 묘소를 찾았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 약속 지켰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후배들은 선배처럼 혼자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박선영 선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묘소를 떠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상담실로 온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의 연락이었죠. 선배, 저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제 신념으로 싸우는 군인 말이에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의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제 사무실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단호함 위에 서야 한다는 것. 진짜 군인은 자신의 신념으로 싸우는 자라는 것. 이제 그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